누구나 평생 믿고 사용해온 은행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20년 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믿었던 금융기관에서 추천한 상품이 사실은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이웃 어르신은 평생 신뢰해 온 청약 통장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했던 상품 때문에 큰 손실을 입고서야 비로소 현실의 벽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금융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자산 보호에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곧 밝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직 알지 못한 위험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현실과 당신의 미래가 맞닿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엔 예전처럼 그냥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대부분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통장도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2025년 7월부터 이 통장들과 관련된 금융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40년 넘게 쓰던 농협 통장인데 왜 바꿔야 하냐? 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월급도 연금도 심지어 손주들 용돈도 농협 계좌로 보내거든요. 마트에선 농협 카드로 계산하고요. 그만큼 익숙하고 편한 금융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셨나요? 청약 통장 제도 바뀐다. 예금자 보호한도 달라진다.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다. 그리고 은행 대리점 제도라는 새로운 구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산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변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약 통장 오래 유지하신 분들, 한 은행에 3천만 원 이상 예치하신 분들, 혹은 예금자 보호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시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농협 하나면 되는데 이걸 왜 바꾸래?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제도를 하나씩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정보 하나가 훗날 몇 천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금융상품은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가입하고 그냥 통장에 돈만 잘 들어있으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 대부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청약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청약 기회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2025년 9월부터 한도가 변경됩니다. 또한 우체국은 정부 보증 방식이라 다른 구조로 전액 보장되는 예금도 있다고 하니 확인 없이 방치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새로운 정책도 시작된다고 하니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도 처음엔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도 가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금융 쪽에 일하는 지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처음엔 머리가 아팠는데 막상 조금씩 이해하니까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을 보니 저처럼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것들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쓰는 농협 통장이나 우체국 통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용어 없이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집에 청약 통장 있으신가요? 예전에 은행 직원이 집사할 때 유리한 통장이에요. 하며 권유해서 무심코 만든 그 통장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다면 저처럼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2002년에 만든 주택 청약 저축이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매달 10만 원씩 넣기만 했고 뭐가 어떻게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가입 조건과 혜택, 청약 대상 주택이 전혀 다릅니다. 저처럼 그냥 청약 통장 하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농협에 가서 직원분께 이 통장 안전한 거죠? 라고 물었더니 조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사실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물었더니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기금 구조상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국가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년 넘게 청약저축에 매달 10만 원씩 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금액이 2,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고 가입했던 상품인데 정작 중요한 정보는 듣지 못한 채 그냥 좋은 상품이에요라는 말만 믿고 지나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돈을 그냥 두면 정말 위험한 걸까? 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은행에 찾아가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전환이라는 말이었어요. 전환이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현재 보유한 주택 청약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절차라고 하더군요. 이걸로 바꾸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일반 예금 상품처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둘째,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와 면적이 확대됩니다. 예전 상품은 전용 면적 85 이하, 즉 약 25평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 가능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이나 30평대 이상 아파트 청약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건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좁혀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제도라면 왜 지금껏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냐고 직원에게 여쭤봤더니 조심스레 최근에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환 안내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기한이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히 모은 돈인데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은행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환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하고 물었고 그 설명을 들으며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놓치고 있던 혜택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셨나요? 대부분 전용 면적 85, 그러니까 30평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청약 저축으로는 그런 아파트는 청약도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그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다행이었던 건 지금까지 청약저축에 넣어온 납입 기록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전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년간 납입한 이력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모은 기간과 돈이 헛되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환 가능한 기한이 2025년 9월 30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전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촉박하게 기간을 정한 거죠? 직원분도 정부 정책 일정상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전환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요. 하고 물었더니 죄송하지만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전환 여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혹시 이 통장 나중에 딸에게 물려줄 수는 없을까? 우리 딸은 지금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집을 사야 하잖아요. 그때 내가 20년 동안 성실히 납입한 이 통장이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이거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청약 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제가 사망하면요? 예금은 상속되지만 청약 자격은 소멸됩니다. 20년 동안 쌓은 청약 자격이 그냥 사라진다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전환하면 최소한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만약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기금 구조상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하죠? 직원분이 답하셨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전엔 5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였는데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농협 계좌에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럼 다 보호받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 한도입니다. 즉, 원금이 9천만 원이고 이자가 200만 원이라면 총액 9,200만 원이 보호 대상이 되지만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축해온 금액의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솔직히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통장을 꺼내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원금이 8천만 원인데 이자를 합치니까 약 9,200만 원이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은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 이내라 괜찮지만 앞으로 이자가 더 붙는다면 어느 순간 초과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불안해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부동산에서 김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요즘 변액보험 하나쯤은 있으시죠? 요즘 괜찮다고 하던데 작년에 하나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추천해서 얼마씩 넣으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갑자기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거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아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험인데 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변액보험 예금자 보호받나요? 상담원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위험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안전하고 미래 준비에 좋은 상품이라고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설명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어떤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고 어떤 상품은 안 받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직원분이 리스트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일반 예금, 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요. 펀드, 주식, 변액보험, ELS 등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특히 ELS는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럼 저는 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품 설명서 첫 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제가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일일이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3개나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집 안 여기저기 있는 통장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러다 서랍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우체국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있었지. 몇 년 전에 용돈 4만 얻은 돈인데 3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다음 날 바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합니다. 전액이요? 혹시 1억 원까지 말고요? 아니요. 금액 제한 없이 예치한 금액 전부를 보장합니다.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아무리 큰 금액을 맡겨도 이자 포함 1억 원까지만 보장해 주는데 우체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이라니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대부분 모르고 있을까요? 우체국 예금이 정부에서 전액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체국 예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보장받는 구조더군요. 우체국은 일반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다시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도 큰 금액을 우체국으로 옮기면 전부 다 안전한 거죠?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더군요. 네, 전액 보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상품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여쭤보니 일반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도만 제공되고 은행처럼 펀드나 다양한 특화 상품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체국이 안전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좁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은행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농협의 정기예금 금리가 3.5%, 우체국은 3%라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0.5% 낮더라도 우체국에서는 1억이 넘는 금액까지 전액 보장되니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농협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1억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우체국으로 옮기면 전체 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기고 나머지 자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기로요. 그런데 막상 우체국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니 또 다른 상황이 있더군요.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우체국 예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신규 가입 처리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만 안전한 곳을 찾고 있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걸요. 우체국에서 나오는 길,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농협에도 돈이 있고 지역 농협에도 따로 적금이 있는데 이거 합쳐서 얼마지? 불안한 마음에 바로 농협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농협 중앙회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예금도 있고 지역 농협에 적금도 있는데요. 이거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농협은 중앙회든 지역 농협이든 모두 같은 금융기관으로 간주돼서 예금자 보호는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중앙회에 7천만 원, 지역 농협에 4천만 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총합이 1억 1천만 원이면 초과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직원은 제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농협에 1억 원 이상 있으시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시거나 예치 금액을 줄이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평생 농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농협 전체 합산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새마을금고 앞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금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가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예금 보호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 공제회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드려요. 은행처럼 예금 보험공사에서 보호받는 건 아니지만 자체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과는 보장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희는 농협과 별개 기관이라 농협에서 1억 원,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 원까지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각각 독립된 보장 체계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농협 1억 원, 새마을금고 5천만 원, 우체국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 이렇게 분산하면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농협 2개, 우체국 1개, 새마을금고 1개. 이미 4개를 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도 각각 1억 원씩 보호받나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은행별로 독립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5개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직원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는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은행마다 금리도 다르고 인터넷 뱅킹도 따로 설치해야 하고요.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통장 관리만 해도 일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하려니 비밀번호, 앱 설치,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2곳 그리고 우체국 1곳, 새마을금고 1곳. 총 4곳의 분산 예치해서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갖추는 전략으로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왕복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이걸 매번 이렇게 다녀야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앞서다 보니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우체국에 갔다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월부터는 여기서 다른 은행 업무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우체국인데 다른 은행 업무를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거든요.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도 우체국에서 개설하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깜짝 놀랐습니다.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다니요? 그동안은 시내 은행 창구까지 나가야만 했는데, 이제 동네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니, 고령층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요? 직원분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지만 정확한 참여, 은행과 서비스 범위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시행 초기에는 일부 업무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한 건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인 예금 상품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은행 대리업 제도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다른 은행의 일부 창구 업무를 대리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더군요.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혹시 돈은 어디에서 관리되나요? 며칠 뒤 다시 우체국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면 돈은 어디서 관리되나요? 예금은 국민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우체국은 단순히 창구 역할만 대행합니다. 즉, 돈은 원래의 은행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예금자 보호도 해당 은행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마치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은행 대리업 시작됐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국민은행 정기예금 하나 만들고 싶어요.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잠시 기다리자. 직원분은 컴퓨터를 통해 국민은행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후 진짜 국민은행 통장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 통장은 국민은행 어느 지점에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본다는 것이 처음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든 은행 업무가 다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일부 기본 업무만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통장 개설, 잔액 조회 같은 단순 업무 위주이고 대출이나 펀드, 카드 관련 업무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직 복잡한 상품까지는 어렵고 기본적인 예금 상품 위주로만 은행 대리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집 앞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거든요. 이렇게 몇 달간 공부하고 알아보다 보니 제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행 직원이 좋은 상품이에요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부터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금리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좋다고 해서 ELS라는 걸 가입했는데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손실났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어떤 상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아는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ELS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투자 상품이에요.
조건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도 날 수 있어요. 은행 직원분도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 뒤로 김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어르신분들도 하나둘 저한테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통장 전환은 어떻게 해요? 우체국 예금은 진짜 전액 보장되는 거 맞아요? 처음엔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들 물어보시나 싶었는데요. 설명해 드릴수록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은 은행은 알아서 해주는 곳이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세한 정보나 위험 요소는 놓치기 쉬웠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하고 직접 금융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박 아저씨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행 믿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저였지만 며칠 뒤 박 아저씨께서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폭식 씨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안전하다 해서 펀드에 넣었는데 갑자기 수익률이 30%나 떨어졌어요. 그거 원금 보장 상품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박 아저씨는 평생 모은 5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은행이라도,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융상품 가입하시기 전에 3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첫째,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둘째,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셋째, 중도 해지 시손실이 없는지.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고 하시던 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말 놀라십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 중에 생각보다 위험한 구조가 많은 걸 그제야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금융을 몰라도 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나씩 알아가면 충분히 내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과 나누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청약저축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훨씬 넓어집니다. 저도 전환했고 지금은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이자 포함 기준이니 상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회이자 경고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직접 알고 준비하고 나누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게 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셋째,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전액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금액 제한 없이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역시 큰 금액은 우체국 예금으로 옮겼습니다. 넷째, 2025년 7월부터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 등에서 여러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저도 직접 이용해 봤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통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금융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적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 자산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예금자 보호제도, 우체국 예금, 그리고 7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60대가 되어 이런 정보를 알게 된 분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쉽고 친절하게 생활 정보와 금융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